기술 유출? 제로. 외부 협력? 제로. 32년간 세계가 문을 닫았는데 혼자 만들어내버린 나라.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누리호의 37만 개 부품. 전략 메이드 인 코리아. 13개의 위성이 우주에서 하나의 그물망을 완성했습니다. 미국이 60년 동안 걸어 잠근 문을 한국이 스스로 열쇠를 만들어서 따고 들어온 거죠. 미국은 누리호에서 뭘 본 걸까요? 무엇이 세계를 두렵게 만든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한국이 쏘아올린 것, 그건 단순한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불가능한데. 랭글리 CIA 본부 7층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국방부, 나사, 국가안보국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침묵했죠. 저는 그 침묵의 이유를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셉 그린입니다. CIA 첨단기술 분석관으로 18년째 근무하고 있어요. 주로 러시아, 중국, 북한의 위성 발사체 데이터를 검증하는 게 제 일이죠. 적국의 기술력을 분석하고 위협을 평가하고 대응 방안을 보고하는 겁니다. 냉정하게, 논리적으로, 감정 없이 숫자만 보는 게 제 업무였어요. 하지만 지난달 제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는 달랐습니다. 완전히 달랐죠. 표지에 적힌 제목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KSLV-2 누리호 4차 발사 데이터. 한국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표지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서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오차 200m. 목표 궤도 650km에서 불과 0.2km 차이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18년 동안 이런 숫자는 본 적이 없었어요. 아니, 본 적은 있었죠. 미국의 대륙간탄 도미사일 보고서에서요. 미국의 미닌맨 3호 명중률이 100m에서 300m 수준입니다. 한국이 그 경계선 안에 들어온 거예요. 저는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혹시 인쇄 오류가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650.2km. 오차 200m.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게 정말 맞나? 저는 즉시 나사 기술자문팀에 검증을 요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답변이 왔죠. 데이터 확인 완료. 오류 없음. 스페이스X 팰컨 9보다 정확합니다. 그 순간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스페이스X의 궤도 오차가 보통 500m에서 1km 수준이거든요. 한국이 그걸 넘어선 겁니다. 그것도 단 15년 만에요. 저는 파일을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누리호의 부품 구성, 엔진 설계, 유도 시스템. 그리고 한 문장에서 다시 손이 멈췄어요. 부품 국산화율 100%. 총 37만 개 부품 전량 국내 개발.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37만 개요? 외부 기술 의존이 단 하나도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점검했어요. 러시아, 중국, 유럽과의 통신 기록, 기술 교류 데이터.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이었죠. 도대체 어떻게? 저는 중얼거리며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그때 제 시선을 사로잡은 건 비교 데이터였어요. 러시아 소유주 로켓의 궤도 오차는 2km에서 3km. 유럽 아리아노는 1km에서 2km. 한국은 0.2km. 이건 단순한 과학 프로젝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어요. CIA 기술분석국뿐 아니라 국방부, 나사, 국가안보국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죠.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미사일 방어국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이 정밀도가 의미하는 바를 모두 아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무게가 실려 있었죠. 650km 상공에서 200m 오차라면 지상 명중률로 환산 시 30cm입니다. 회의실이 더 조용해졌어요. 이건 과학실험 정밀도가 아닙니다. 타격 좌표 수준이에요. 그 말이 끝나자 모두가 침묵했습니다. 나사 수석 엔지니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이 이 기술을 어디서 얻었을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얻은 게 아닙니다. 만든 거예요. 만들었다고요? 네. 기술 이전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독자 개발이에요. 국방부 차관이 탁자를 톡 두드렸습니다. 그럼 이건 뭘 의미하죠?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이 대륙간탄 도미사일급 정밀도를 확보했다는 뜻입니다. 회의실이 다시 얼어붙었죠. 국가안보국 부국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조셉, 이게 우연일 가능성은 없나요? 저는 화면에 띄운 그래프를 가리켰어요. 4회 연속 발사 성공률 100%입니다. 우연이라기엔 너무 완벽해요. 다음 발사 계획은 파악됐습니까? 연간 4회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나사 국장이 안경을 벗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보다 빠른 속도로 발사 능력을 확대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 기술이 다른 나라로 이전될 가능성은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재로선 그럴 징후가 없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더 우려스럽군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맹국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우방이라 믿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들의 능력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브리핑은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각 기관의 분석이 쏟아졌죠.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후발국이 아닙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회의실 문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고요했어요. 동료 분석관 한 명이 다가왔죠. 조셉, 이거 정말 심각한 거야? 저는 잠시 그를 바라봤습니다. 응.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동맹국인데 말이야. 그래서 더 복잡한 거지.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생각에 잠겼죠. 차에 시동을 걸고 본부를 빠져나왔습니다. 워싱턴 거리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어요. 사람들은 웃고 차들은 달리고 일상은 계속됐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숫자로 가득했습니다. 200m.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한국 경제 성장률, 반도체 수출, 어쩌고저쩌고. 저는 라디오를 껐습니다. 이제 경제만이 아니군.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어요. 붉은 신호등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이 속도로 계속 나아간다면요? 5년 후엔 어떤 모습일까요? 신호가 바뀌었고 저는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어요. 저는 서재로 직행했습니다. 책상 위엔 오래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죠. 저는 그중 하나를 꺼냈습니다. 2010년 중국의 창정 로켓 분석 보고서였어요. 페이지를 넘기며 당시 데이터를 다시 봤습니다. 궤도 오차 3km. 기술 협력 국가 12개. 개발 기간 20년. 그리고 오늘 본 한국의 데이터를 떠올렸어요. 궤도 오차 0.2km. 기술 협력 국가 0개. 개발 기간 15년. 저는 보고서를 덮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차원이 다르군. 창밖의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단지 위성을 쏜 게 아니야. 별들은 고요히 빛나고 있었죠. 가능성을 쏜 거야. 37만 개의 부품이 모두 메이드 인 코리아였다는 사실. 미국이 기술 공유를 금지했던 그 기술을 한국은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사실. 그리고 15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에 도달했다는 사실. 이 모든 게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궤도 계산이 아니야. 한 나라의 의지야. 그날 이후 저는 한국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그 데이터가 말하고 있었죠. 한국의 정밀도는 이제 대륙간탄 도미사일과 같은 언어로 불린다고요. 미국이 60년 걸려 이룬 것을 한국은 15년 만에 따라잡았다고요. 저는 창문을 닫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금지했지만 그들은 만들어냈어. 그게 진짜 강국의 조건이었던 겁니다. 그 다음 주 저는 새로운 임무를 받았습니다.
첨단 기술 유출 대응팀에서 직접 요청이 들어왔죠. 조셉, 한국 누리호 건 기술 유출 가능성을 전수조사해 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저도 같은 의심을 하고 있었거든요. 15년 만에 이 수준의 정밀도라니 통상적인 연구 곡선으론 불가능했습니다. 누군가 도왔을 거라는 생각이 자연스러웠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러시아부터 시작하자. 한국과 러시아의 과거 통신 기록을 열었어요. 199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30년치 데이터였죠. 기술 협력 요청, 산업 교류, 공동 연구 제안. 모든 기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이 눈에 들어왔어요. 1992년 한국 로켓 엔진 기술 협력 요청. 러시아의 답변란을 봤습니다. 협력 불가. 기술 이전 거부. 저는 다음 파일을 열었습니다. 1996년 재요청. 답변은 똑같았어요. 거부. 1999년 세 번째 요청. 거부. 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3번이나 거절당했던 거예요. 중국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한국이 우주기술 협력을 타진한 흔적이 있었죠. 2003년 위성 발사체 공동 개발 제안. 중국의 답변이었습니다. 기술 민감 사안. 협력 불가. 유럽 기록도 마찬가지였어요. 2005년 프랑스 아리안 그룹과 기술 자문 요청. 상업적 이유로 거절. 2008년 독일 항공우주센터 협력 타진. 정보 공유 불가.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혼자였구나. 미국 기록도 당연히 확인했죠. 2000년대 초반 한국이 나사에 연소 시험 데이터 공유를 요청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답변은 명확했어요. 미사일 기술 통제 체제 위반. 협력 불가. 저는 파일을 닫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도 문을 닫았구나. 그 순간 동료가 사무실로 들어왔어요. 조셉, 진행 상황 어때? 글쎄, 기술 유출 흔적이 전혀 없어. 정말요? 하나도 없다고요? 응. 러시아, 중국, 유럽, 미국. 전부 한국의 협력 요청을 거절했어. 동료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정말 혼자 만든 건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기지 않는데요. 나도 그래. 저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엔 산업 자산 교류 기록을 뒤졌죠. 부품 수입, 기술 자문, 엔지니어 교류. 혹시 비공식적인 경로가 있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역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상하네. 저는 한국의 엔진 개발 과정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75톤급 액체 로켓 엔진. 개발 시작 연도는 2010년이었어요. 완성은 2018년. 8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연소 시험 기록을 찾았죠. 100회 이상 실패. 저는 그 숫자를 다시 봤습니다. 100번이요. 그들은 100번 넘게 실패하며 배운 겁니다. 설계도가 아니라 경험으로요. 저는 터보펌프 개발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터보펌프는 로켓 엔진의 심장이죠. 초당 250리터의 연료를 고압으로 분사하는 부품입니다. 회전 속도가 2만 rpm이에요. 나사 기술 문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국가 단위 외주 불가 기술. 그 정도로 어려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2018년에 독자 개발에 성공했어요. 저는 파일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가능한 거였어? 부품 목록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37만 개 부품. 협력 기업 목록이 나열돼 있었어요. 한화, 두산, 현대중공업, 그 외 300여 개 중소기업. 모두 한국 기업이었습니다. 외국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죠. 완전히 국산이네. 저는 의자를 뒤로 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기술 유출을 찾으려 했는데 유출은커녕 협력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은 문을 두드렸지만 세계가 문을 닫았던 거죠. 그리고 한국은 스스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한국 누리호 기술 유출 조사 결과.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까요? 저는 천천히 타이핑했습니다.
기술 유출 가능성 제로. 한국은 완전한 독자 개발을 달성함. 그 문장을 쓰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경애였습니다. 다음 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첨단 기술 유출 대응팀 팀장이 파일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조셉, 이거 확실한 거야? 네. 30년치 기록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정말 아무 흔적도 없었어? 네. 오히려 거절당한 기록만 잔뜩 있었죠.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정말 혼자 해낸 거네. 그렇습니다. 팀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대단한데. 아니, 무섭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엔 한국의 기술 개발 타임라인이 펼쳐져 있었죠. 2002년 독자 개발 결정, 2010년 엔진 개발 착수, 2013년 나로호 발사 성공, 2018년 터보펌프 개발 완료, 2021년 누리호 1차 발사, 2024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5차 200m, 22년의 여정이었습니다. 저는 그 타임라인을 천천히 따라가며 생각했어요. 그들은 배우지 못한 기술을 스스로 발명했어. 100번의 실패, 수천 번의 시험, 37만 개의 부품을 하나하나 만들어낸 과정. 그건 단순한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30년간 거절당한 것에 대한 답이었죠.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하나 꺼냈습니다. 2002년 한국 우주개발 계획서였어요. 당시 CIA가 입수한 자료였죠.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목표 독자적 우주 발사 능력 확보.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외부 기술 의존 최소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최소화가 아니라 제로화를 한 거였구나.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다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한국이 문을 두드렸을 때 우리가 열어줬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한국은 우리 기술에 의존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문을 닫았고 한국은 더 강해졌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린 한국을 막으려 했지만 그들은 막을수록 강해졌어. 그게 역설이었습니다. 거절이 그들을 독립시켰고 독립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던 거죠.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추가했어요. 한국의 기술 독립은 우리의 거절이 만든 결과물이다. 그리고 파일을 저장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라디오를 켰어요. 뉴스에서 한국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 차세대 발사체 개발 본격화. 저는 라디오 볼륨을 높였죠. 목표 정밀도 100m 이내. 저는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100m요. 그들은 멈추지 않을 겁니다. 계속 나아갈 거예요.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죠. 맑은 하늘 위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이 떠 있을 겁니다. 37만 개의 부품으로 만들어진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로요. 신호가 바뀌었고 저는 다시 출근길을 향했습니다. 머릿속엔 한 문장이 맴돌았어요. 한국은 설계도를 받은 게 아니라 직접 그려냈다. 그게 진실이었습니다. 기술 유출 조사를 마치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제 메일함에 새로운 보고서가 도착했어요. 발신자는 우주자산 위협평가팀이었죠. 제목을 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KSLV-2 4차 발사, 탑재체 목록 및 임무 분석. 저는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첫 페이지가 열렸고 숫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13. 13개의 위성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스크롤을 내렸죠. 주탑 재체는 차세대 중형 위성 1호. 부탑 재체는 큐브 위성 12기. 과학 실험용이겠지. 저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큐브 위성은 보통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만드는 소형 위성이거든요. 하지만 다음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이 멈췄어요. 전 위성 상호 통신 가능. 단일 지상 통제망 연동.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상호 통신이요? 위성끼리 데이터를 주고받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일 통제망이라니. 13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인다는 거였죠. 머릿속에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네트워크.
저는 재빨리 세부 임무 항목을 확인했어요. 우주방사선 관측, 우주날씨 분석, 우주쓰레기 감시. 겉보기엔 평범한 과학 임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왜 12개나 필요하지? 보통 이런 임무는 위성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저는 각 위성의 세부 사양을 클릭했어요. 큐브 위성 1호부터 12호까지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각 위성마다 고유한 센서가 탑재돼 있었어요.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죠. 모두 인터세틀라이트 링크, 즉 위성 간 통신 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 관측이 아니야. 저는 과거 분석했던 사례를 떠올렸습니다. 중국의 야오간 위성 시리즈, 러시아의 코스모스 군집 위성. 둘 다 군사 감시 목적으로 알려진 네트워크 위성이었죠. 한국의 구성이 그것들과 유사했습니다. 저는 기술 사양 페이지로 넘어갔죠. 그리고 한 항목에서 시선이 고정됐습니다. 자체 궤도 조정 기능 및 임무 종료 시 자체 폐기 시스템 탑재.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자체 폐기 기능이요? 우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기술이라고 설명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읽었죠. 접근 후 자폭이 가능하다는 뜻이야.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하늘은 맑았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13개의 위성이 서로 통신하고 단일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궤도를 조정할 수 있다면요. 그건 단순한 관측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책상으로 돌아와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마크, 지금 시간 있어? 응, 무슨 일인데? 누리호 탑재 위성 목록 좀 같이 봐줄 수 있어? 지금 갈게. 10분 후 마크가 제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그에게 보여줬죠. 이것 좀 봐. 13개 위성이 전부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어. 마크가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상호 통신 기능? 이거 군집 위성 아냐? 내 생각도 그래. 그럼 이건 단순 관측용이 아니란 얘기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크가 다음 페이지를 넘기더니 눈썹을 치켜 올렸어요. 자체 폐기 시스템이라. 그치? 조셉, 이거 우주 쓰레기 제거 기술이 아니야. 나도 알아. 마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접근 기술이야. 다른 위성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이지. 맞아. 우리는 잠시 침묵했어요. 마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이 이걸 왜 만들었을까? 그게 문제지. 저는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궤도 정보를 확인했죠. 13개 위성 모두 저궤도에 배치돼 있었습니다. 고도 600km에서 700km 사이였어요. 전부 같은 궤도권이네. 마크가 말했습니다. 그럼 감시 범위가 겹친다는 얘기야. 응. 서로 협력하도록 설계된 거지. 저는 지도 위에 위성 궤도를 표시해 봤습니다. 13개의 점이 지구를 빙 둘러싸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점들은 선으로 연결돼 있었죠. 데이터 링크로요. 이건 그물망이야.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마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우주에 그물을 친 거지. 우리는 한참 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우주자산 위협평가팀과 회의를 했어요. 팀장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13개 위성 배치는 단순 과학 임무로 보기 어렵습니다. 화면에 궤도 시뮬레이션이 떴죠. 13개의 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며 서로 신호를 주고받고 있었어요. 이건 초기 단계의 전술 감시 네트워크와 유사합니다. 누군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이 우주 감시망을 구축하고 있다는 건가요?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적은 뭘까요? 아마도 자체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일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자체 폐기 기능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팀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건 더 복잡한 문제입니다, 조셉. 어떤 의미인가요? 궤도 조정과 자체 폐기가 가능하다는 건 다른 위성에 접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네. 잠재적으로 다른 나라 위성을 무력화할 수 있는 능력이죠. 회의실이 다시 얼어붙었어요. 저는 메모를 적으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13개의 작은 위성을 쏘아 올렸을 때
세계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작은 위성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된다면요. 그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자료를 정리했어요. 한국의 우주 전략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습니다. 정밀한 발사체, 독자적인 기술, 그리고 이제 네트워크 위성. 모든 조각이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고 있었죠. 저는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위성을 쏜 게 아니라 우주의 시스템을 배치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생각했어요. 13개의 점. 그건 점이 아니라 선이었습니다. 연결된 선이요. 그리고 그 선들은 하나의 그물을 만들고 있었죠. 저는 신호등 앞에서 멈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위성들은 떠 있을 겁니다. 서로 통신하며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한국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겠죠.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어요. 한국, 차세대 위성 개발 본격화. 저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향후 5년간 50기 이상의 위성 발사 계획. 50기요. 지금 13개인데 5년 후면 60개가 넘는다는 얘기였습니다. 완전한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거야. 신호가 바뀌었고 저는 다시 차를 몰았습니다. 머릿속엔 한 문장이 맴돌았어요. 한국은 침묵 속에서 우주의 그물을 쳤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재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어요. 한국의 우주 개발 일정을 다시 확인했죠. 차세대 발사 계획, 연간 4회 발사 목표. 만약 매번 10개 이상의 위성을 쏜다면요. 몇 년 안에 수백 개의 위성이 궤도에 배치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위성이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된다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5년 후면 200개, 10년 후면 400개. 이건 스타링크와 비슷한 구조야. 하지만 목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타링크는 인터넷 서비스였죠. 한국의 네트워크는 감시와 방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으며 한숨을 쉬었어요. 한국은 준비하고 있어. 무엇을 위해서인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들이 우주에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자리는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봤어요. 13개의 작은 눈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움직였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책상 위엔 3개의 보고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랜드 연구소, 전략국제문제연구소, 그리고 국방정보국. 3곳에서 거의 동시에 보고서를 올린 거였어요. 저는 첫 번째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랜드 연구소였죠.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국 KSLV-2의 전략적 함의. 부제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대륙간탄 도미사일급 정밀도 분석. 저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첫 문장부터 충격적이었습니다. 누리호는 대륙간탄 도미사일 수준의 정밀도를 보유한 발사체다. 저는 계속 읽어내려갔죠. 200m 궤도 오차는 군사 표적 타격 수준에 해당한다. 다단 분리 시스템, 추력 벡터 제어, 관성 항법 장치는 전술 미사일 핵심 기술이다. 재점화 엔진 기술은 궤도 변경 및 타격각 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분석이 아니었어요. 경고였죠. 저는 구체적인 비교표를 봤습니다. 추력 벡터 제어 정밀도 누리호 0.1도, 미닌맨 3호 0.15도. 관성 항법 오차율 누리호 시간당 0.01%, 토포램 0.02%. 다단 분리 정확도 누리호 오차 1초 이내, 동펑 41 오차 2초. 모든 항목에서 한국이 동등하거나 우수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였어요. 이쪽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우주 발사체는 잠재적 이중용도 능력을 가진다. 선언 없는 억제력, 전략적 자율성의 새로운 모델. 한국은 핵무기 없이도 전략적 억제력을 확보하는 방법을 찾았다. 그 문장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핵무기 없이도 억제력이라니. 저는 관련 내용을 더 읽었어요. 정밀 타격 능력만으로도 충분한 억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한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자체 방어 능력을 완성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세 번째 보고서는 국방정보국이었죠. 이건 기밀 등급이 더 높았어요. 누리호 기술 사양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 평가. 페이지를 넘기자 비교표가 나왔습니다. 미국 미닛맨 3호와 한국 누리호의 기술 비교였어요. 명중률, 다단 분리 유도 시스템, 추력 제어. 모든 항목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특히 한 섹션이 눈에 들어왔어요. 재진입 기술 적용 가능성. 누리호의 다단 분리 및 궤도 제어 기술은 재진입체 개발에 직접 적용 가능. 필요시 6개월 이내에 전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 저는 보고서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어요. 손이 계속 떨렸죠. 그날 오후 긴급 브리핑이 소집됐습니다. 국방부 회의실이었어요. 참석자 명단을 보니 평소보다 훨씬 고위급이었습니다. 국방장관, CIA 국장, 합참의장, 국가안보보좌관. 저는 긴장하며 회의실에 들어갔죠. 국방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논의할 주제는 명확합니다. 그가 테이블을 톡 두드렸어요. 한국의 누리호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CIA 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계 연구소의 보고서를 모두 검토했습니다. 결론은요? 한국은 대륙간탄 도미사일 수준의 정밀도를 확보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합참의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주기술이 아닙니다. 그가 화면을 가리켰죠. 이건 명중률입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물었어요. 그림 분석관, 당신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었죠. 저도 같은 결론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일어서서 화면 앞으로 갔습니다. 누리호의 기술 사양을 보면 대륙간탄 도미사일과 거의 동일합니다. 화면에 비교표를 띄웠어요. 첫째, 다단 분리 시스템. 이건 대륙간탄 도미사일 필수 기술입니다. 둘째, 추력 벡터 제어. 실시간 궤도 수정이 가능하죠. 셋째, 관성항법 장치와 GPS 복합 유도. 군사 유도 체계 표준입니다. 넷째, 재점화 엔진. 궤도 변경, 즉 타격각 조정이 가능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명중률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미국 미닛맨 3호 100m에서 300m. 러시아 토포렘 200m에서 350m. 중국 동펑 41 250m에서 400m. 한국 누리호 200m. 저는 회의실을 둘러봤습니다. 한국의 정밀도는 이미 우리와 같은 수준입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그림 분석관, 한국이 실제로 이 기술을 군사적으로 전용할 가능성은 얼마나 됩니까?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기술적으론 충분히 가능합니다. 정치적으론요? 한국은 동맹국입니다. 하지만 기술은 중립적이죠. CIA 국장이 끼어들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방장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동맹이지만 기술은 우리 손을 떠났군요. 그렇습니다.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각자의 의견이 쏟아졌죠. 하지만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한국은 이미 억제력을 갖췄다는 것. 회의가 끝나고 국방장관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맹이지만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 보호 아래 있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동료가 제게 다가왔어요. 조셉, 이거 심각한 거지? 응. 얼마나? 저는 복도 끝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도를 걸으며 다른 동료도 합류했습니다. 방금 회의 어땠어? 저는 잠시 멈춰 섰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 모두 놀랐어. 왜? 한국이 이렇게 빨리 여기까지 올 줄 몰랐거든. 15년이면 빠른 건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40년, 50년 걸렸어. 엘리베이터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내려가는 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생각에 잠겼죠. 그날 밤 저는 집에서 보고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랜드 연구소의 마지막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한국은 위협이 아니라 스스로의 억제력을 완성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들이 빛나고 있었죠.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이 떠 있을 겁니다. 200m 오차로 정확히 배치된 위성들이요. 저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파일을 하나 꺼냈습니다. 10년 전 작성한 한국 군사력 평가 보고서였어요.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한국의 독자 기술 개발 능력 제한적. 외부 기술 의존도 높음. 전략적 자율성 낮음. 저는 그 문장들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0년 전 평가가 완전히 틀렸던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저는 새 노트를 꺼내 문장을 적었어요. 10년 전 우리는 한국을 제한적이라 평가했다. 오늘 한국은 우리와 대등해졌다. 10년 후 한국은 우리를 앞설지도 모른다. 저는 노트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200m는 과학의 단위가 아니었다. 경계의 거리였다.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정밀도는 곧 권력이다. 한국이 증명한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의지였죠. 30년간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의지. 100번 넘게 실패했지만 계속 시도한 의지. 37만 개 부품을 하나하나 만들어낸 의지. 그리고 마침내 200m라는 정밀도로 세계에 답한 의지였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이건 과학이 아니라 의지의 명중률이다. 그게 한국이 보여준 전부였습니다. 일주일 후 제 메일함에 또 다른 보고서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엔 산업정보분석팀에서 온 거였어요. 제목을 보는 순간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한국 우주발사체 사업 주체 변경 관련 보고. 저는 파일을 열었죠. 첫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2024년 6월 한국 정부는 누리호 사업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이관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었어요. 정부에서 민간으로요? 잠깐 저는 다음 페이지를 재빨리 넘겼습니다. 발사 및 제작 주체가 완전히 바뀐 거였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목표는 연간 4회 발사체 상용화였습니다.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대며 생각했죠. 민간이 발사체를 운용한다고? 미국도 스페이스X 같은 민간 기업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나사와 협력하는 구조죠. 발사체의 최종 지휘권은 여전히 정부에 있어요.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아예 사업 자체를 넘긴 거였어요. 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프로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회사 정보가 떴죠.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매출 6조 원, 세계 10대 방산기업. 저는 스크롤을 내렸어요. 주요 제품 목록이 나왔습니다. K9 자주포, 천궁 2 중거리 요격 미사일, 전투체계 통합 시스템, 인공위성 및 발사체 엔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단순한 민간 기업이 아니었어요. 전쟁 무기를 만드는 회사였죠. 저는 더 자세한 정보를 찾았습니다. K9 자주포는 세계 시장 점유율 60%, 40개국에 수출됐다고 나와 있었어요. 천궁이는 한국의 자체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우주 발사체를 운용한다는 거였죠.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과학을 산업으로, 산업을 전략으로 바꾸고 있어. 다음 날, 저는 동료들과 회의를 했어요. 산업정보 전문가인 제니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조셉, 이거 심상치 않아. 나도 알아. 한화는 그냥 방산업체가 아니야. 한국 국방의 핵심이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회사가 이제 우주를 담당한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알아? 제니퍼가 화면에 자료를 띄웠어요. 한화의 제품 라인을 봐. 자주포, 미사일, 위성체계. 전부 타격과 방어 시스템이네. 맞아. 그리고 이제 발사체까지. 저는 팔짱을 끼고 생각했습니다. 스페이스X 모델이 아니야. 무슨 뜻이야? 스페이스X는 수익을 위해 쏘지. 하지만 한화는 다르다고. 제니퍼가 제 눈을 바라봤어요. 생존을 위해 쏜다는 거지. 그렇지. 회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동료가 물었어요. 그럼 이건 상업화가 목적이 아니란 얘기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겉으론 상업화라고 하겠지. 하지만 본질은 다를 거야. 뭔데? 억제 전략이지. 제니퍼가 탁자를 톡 두드렸습니다. 한국은 민간주도 우주 발사를 내세우지만 실제론 국방 전략의 일환이란 거네. 내 생각도 그래. 저는 다시 자료를 펼쳤어요. 한화의 조직도가 나왔습니다. 방산 부문, 항공우주 부문, 기계 부문. 모든 부문이 하나로 연결돼 있었죠. 이건 단순한 기업 구조가 아니야. 저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이건 통합 전략 시스템이야. 지상 무기, 미사일, 위성, 발사체가 전부 한 회사 안에 있어. 완전한 수직 계열화네. 맞아. 한국은 국가가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발사대가 된 거지. 회의가 끝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화면엔 한화의 연역이 떠 있었어요. 1952년 설립. 70년 넘는 역사였죠. 화약, 폭발물로 시작해서 지금은 우주까지 다루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전략 기업이었구나. 저는 미국과 비교해 봤습니다. 미국은 나사가 정부 기관이에요. 스페이스X는 민간이지만 나사와 계약 관계죠. 로키드 마틴, 보잉 같은 방산업체는 따로 있고요. 모두 분리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하나하나가 전부 다 하고 있었죠. 발사체도 위성도 미사일도 자주포도. 이건 새로운 모델이야.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국방우주 융합 모델 분석. 손이 빠르게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한국은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했지만 이는 단순한 상업화가 아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기업이며 이는 국방과 우주의 전략적 융합을 의미한다. 미국식 분리 모델과 달리 한국은 통합 모델을 선택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더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의 회사가 모든 걸 통합 관리한다면요. 기술 공유도 빠르고 의사결정도 빠르고 실행도 빠를 겁니다. 저는 다시 타이핑을 시작했죠. 이는 속도의 우위를 가져온다. 한국의 15년 개발 기간은 이런 통합 시스템의 결과일 수 있다. 보고서를 완성하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은 단계를 건너뛰고 있었습니다. 정부 주도 개발에서 바로 민간 산업화로요. 전략적이야. 그날 저녁 집으로 가는 길에 라디오를 켰습니다. 한국 경제 뉴스가 나오고 있었어요. 한화그룹, 우주산업 본격 진출. 연간 사회 발사 목표로 글로벌 시장 공략. 저는 라디오를 끄지 않고 들었습니다. 상업 위성 발사 시장 진출 계획. 겉으론 상업화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건 상업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걸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재에 앉았습니다. 노트에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기업으로 쐈지만 나라 전체가 올라갔다.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문장을 추가했습니다. 민간의 손에 기술이 있지만 목표는 국가였다. 저는 펜을 내려놓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나사가 민간을 빌렸다면 한국은 민간이 국가를 이끌었어. 그게 차이였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있었어요. 국방과 우주가 하나로 융합된 모델. 그리고 그 중심엔 한화가 있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그 별들 너머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이 떠 있을 겁니다. 한화가 쏘아 올린 위성들이요.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위성이 올라갈 거예요. 연간 4회씩 계속해서요. 저는 노트를 덮으며 마지막 문장을 중얼거렸습니다. 한화는 로켓을 만든 게 아니라 자주국방의 궤도를 완성했다. 그게 한국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오래된 데이터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누리호의 전체 발사 기록이었어요. 1차부터 4차까지 모든 데이터가 들어있었죠. 저는 화면에 표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발사 날짜, 목표 궤도, 실제 궤도 오차. 하나씩 입력했어요. 1차 발사, 2021년 10월. 목표 궤도 700km. 실제 도달 687km. 오차 13km. 저는 다음 칸을 채웠습니다.
2차 발사 2022년 6월. 목표 700km. 실제 698.6km. 오차 1.4km. 손이 멈췄어요. 잠깐. 1차에서 13km 오차였는데 2차에선 1.4km로 줄었습니다. 약 900회선이었죠. 저는 계속 입력했습니다. 3차 발사 2023년 5월. 목표 550km. 실제 549.2km. 오차 0.8km. 4차 발사 2024년 5월. 목표 650km. 실제 650.2km. 오차 0.2km.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13km에서 0.2km까지. 단 3년 만에 오차를 65배 줄인 거였어요. 저는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X축은 발사 횟수, Y축은 오차. 점들을 찍고 선으로 이었죠. 완벽한 하향 곡선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거의 직선에 가까운 하향이었어요. 이건 자연스러운 개선이 아니야.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차에서 2차로 갈 때 오차 감소율 89%. 2차에서 3차로 갈 때 감소율 43%. 3차에서 4차로 갈 때 감소율 75%. 패턴이 있었습니다. 저는 동료 데이터 분석가를 불렀어요. 톰, 이것 좀 봐줄래? 톰이 제 컴퓨터 앞으로 왔습니다. 뭔데? 이 그래프 좀 봐. 이게 자연스러운 학습 곡선처럼 보여. 톰이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너무 완벽한데? 그치? 이건 마치 알고리즘 같아. 목표 지향적 수렴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생각도 그래. 톰이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매번 발사할 때마다 데이터를 피드백하고 시스템을 수정한 거겠지. 그런데 이 속도가 보통이 아니야. 맞아. 보통은 10년, 20년 걸려서 이런 개선을 해. 저는 나사의 데이터를 찾아봤습니다. 아폴로 계획 초기 발사들의 오차 개선 곡선이었죠. 화면에 두 개의 그래프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나사는 15년 동안 서서히 개선됐어요. 한국은 3년 만에 급격히 개선됐습니다. 속도가 5배는 빠른데? 한국이 뭘 했길래 이렇게 빠르지? 저는 한국의 기술 문서를 찾아봤어요. 엔진 연소 제어 알고리즘, 관성항법 보정 시스템, 실시간 궤도 피드백 시스템, 그리고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공지능 기반 비행 데이터 학습 시스템. 여기 있네. 톰이 화면을 봤어요. 인공지능? 한국이 AI를 쓴 거야? 그런 것 같아. 그럼 매번 발사할 때마다 AI가 학습한 거네. 응.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개선된 거지. 저는 의자에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은 발사를 배운 게 아니라 정밀도를 길렀어. 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실패조차 데이터였던 거지. 저는 다시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죠.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계획이 나와 있었습니다. 목표 정밀도가 적혀 있었어요. 100m 이내.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톰, 이것 봐. 100m? 진심이야? 진심인 것 같아. 톰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미사일 명중률이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은 처음부터 이걸 목표로 한 거야. 무슨 뜻이야? 저는 그래프를 다시 가리켰습니다. 이 곡선을 봐. 이건 우연히 좋아진 게 아니야. 계획된 진화란 얘기지? 그래. 한국은 처음부터 명중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어. 우리는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톰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조셉, 이거 보고해야 하는 거 아냐? 이미 보고했어. 그래. 반응은?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다들 믿기 힘들어해. 당연하지. 3년 만에 이런 개선은 말이 안 되니까.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아. 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한국, 진짜 무섭네. 그가 나간 후 저는 혼자 데이터를 계속 봤습니다. 13km에서 시작해서 0.2km까지. 그리고 다음 목표는 0.1km.
직선처럼 떨어지는 오차율. 이건 학습이 아니라 진화였어요. 계산된 의도된 진화였죠. 저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누리호 정밀도 개선 패턴 분석. 결론: 한국의 발사체 개발은 우연한 성공이 아닌 치밀한 목표 지향적 진화다. 3년간 65배 오차 개선은 세계 최단 기록이다. 인공지능 기반 학습 시스템이 핵심 요인으로 추정된다. 차세대 목표인 100m 달성 시 한국은 완전한 타격 정밀도를 확보한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타이핑했어요. 한국의 실패는 데이터였고 실패조차 알고리즘이었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워싱턴의 저녁이 내려오고 있었어요. 거리엔 불이 켜지고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그 숫자들로 가득했습니다. 13, 1.4, 0.8, 0.2, 그리고 다음은 0.1. 완벽한 수렴이었어요. 저는 노트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로켓을 쏜 게 아니라 방정식을 풀었다. 그리고 그 방정식의 답은 명중이었죠. 그날 밤 집에서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이 속도로 계속 나아간다면요. 5년 후엔 50m, 10년 후엔 10m. 그때가 되면 한국은 우주에서 가장 정확한 나라가 될 겁니다. 저는 창밖의 별들을 바라봤어요. 세계가 20년 걸린 걸 한국은 3년 만에 했다. 별들은 고요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한국은 여전히 배우고 있을 거예요. 매번 발사할 때마다 조금씩 더 정확해지면서요. 저는 노트를 덮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밀도 100m, 이제 한국은 정확히 도달할 줄 알아. 그게 한국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뉴스가 전 세계로 퍼져나간 날이었습니다. 저는 아침 출근길에 차 안에서 라디오를 켰어요. 첫 번째로 들린 뉴스가 바로 그것이었죠. 한국, 누리호 4차 발사 완벽 성공. 세계 최고 수준의 정밀도 달성. 저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목표 궤도 650km에서 오차 불과 200m. 미국 스페이스X를 넘어서는 정밀도로 전문가들 놀라운 표시.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 저는 스마트폰을 꺼냈어요. CNN 헤드라인이 메인에 떠 있었습니다. 한국, 우주발사 정밀도에서 새로운 기준 제시. BBC는 더 직접적이었죠. 새로운 우주강국의 등장, 한국의 완벽한 궤도 진입.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작됐구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이미 긴급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백악관 국가안보실에서였습니다. 오늘 오후 2시 NSC 긴급회의. 필참. 주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우주 발사체의 전략적 영향평가 및 대응 방안. 저는 컴퓨터를 켜고 관련 자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국제 언론 반응, 각국 정부 성명, 전문가 코멘트. 프랑스 외교부는 신중한 입장을 냈습니다. 한국의 성취를 축하하나 기술의 군사적 전용 가능성에 대한 투명성이 필요. 독일 국방부는 더 직접적이었어요. 독자적 고정밀 발사체 기술의 확산은 유럽 안보의 새로운 변수. 일본은 공식 논평을 자제했지만 방위성 관계자의 익명 코멘트가 나왔죠. 한국의 빠른 기술 발전은 동아시아 군사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저는 자료를 프린트하며 생각했습니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어. 오후 2시 백악관 상황실로 들어갔습니다. 회의실은 이미 가득 차 있었어요. 국가안보보좌관, 국방장관, 국무장관, CIA 국장, 합참의장. 평소보다 훨씬 높은 레벨의 회의였죠. 국가안보보좌관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 아침 뉴스를 보셨을 겁니다. 그가 화면을 켰어요. CNN 뉴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국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되는 장면. 그리고 관제실에서 환호하는 사람들. 한국은 4번째 발사에서 완벽한 성공을 거뒀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데이터가 나왔어요. 오차 200m. 이는 우리 스페이스X보다 정밀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문제는 이 기술이 단순히 우주 탐사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랜드와 CSIS의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두 기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죠. 화면에 보고서 요약이 떴습니다. 한국 누리호는 대륙간탄 도미사일 수준의 정밀도를 보유한다. 잠재적 이중용도 능력이 명확하다. 선언 없는 억제력의 새로운 모델이다. CIA 국장이 입을 열었어요. 우리가 직면한 질문은 명확합니다. 그가 회의실을 둘러봤죠. 그들을 제지해야 하는가? 그 단어가 회의실에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제지. 동맹국을 향해 쓰는 단어가 아니었어요. 국무장관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동맹국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지역 군사 균형을 바꿀 수 있어요. 합참의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은 이미 전략적 자율성을 확보했습니다. 200m 정밀도는 곧 타격 능력을 의미하죠. 국가안보보좌관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림 분석관, 당신의 평가는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죠. 한국은 기술적으로 충분한 능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무슨 뜻이죠? 저는 자료를 펼쳤어요. 한국은 30년 넘게 기술 협력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스스로 만들 수밖에요. 국방장관이 탁자를 톡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기술이 됐어요. 그게 문제입니다. CIA 국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통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그 단계는 지났어요. 그럼 뭐죠? 인정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이제 독립적인 우주 강국이에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유럽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EU 방위협력위원회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화면에 회의록 요약이 떴죠. 기술 이전 제한 검토, 민간 위성 협력 재평가, 한국 방산 수출 모니터링 강화, 프랑스 국방장관의 발언이 인용됐습니다. 한국의 독자 기술은 새로운 군비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 독일 외교부도 비슷한 우려를 표했어요. 동아시아 전략 균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저는 그 문구들을 읽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두려워하는 건 기술이 아니었죠. 국무장관이 물었습니다. 그림 분석관, 유럽의 이런 반응을 어떻게 봅니까? 저는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한국의 기술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한국의 속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15년 만에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40년, 50년 걸렸죠. 만약 한국이 이 속도로 계속 나아간다면요? 5년 후, 10년 후엔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화면을 껐어요. 결론을 내야 합니다. 우리는 한국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CIA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지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기술을 확보했어요.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죠. 그렇다면 협력 강화를 통한 투명성 확보는요? 한국이 받아들일까요? 그들은 이미 독립했는데. 합참의장이 말했습니다. 군사적 관점에서 한국은 여전히 동맹입니다. 이 기술이 우리를 향할 가능성은 없어요. 하지만 지역 내 다른 국가들은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의견이 충돌했죠. 제지하자는 쪽, 협력하자는 쪽, 그냥 지켜보자는 쪽. 하지만 명확한 결론은 나오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했습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을 갖췄죠. 그게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더라도 그건 현실입니다. 회의실을 나서며 동료가 제게 다가왔어요. 조셉,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 저는 복도를 걸으며 답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세계는 한국을 경계하기 시작했어. 그게 곧 인정이야. 인정? 응. 두려움은 존중의 다른 표현이거든.
그날 저녁 저는 뉴스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각국의 반응이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러시아는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중국은 축하 메시지를 보내면서도 기술 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죠. 일본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침묵이 더 의미심장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워싱턴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는 여전히 한국을 주시하고 있었죠. 저는 노트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세계는 한국을 제지하려 했지만 그건 칭찬의 다른 말이었다. 그리고 그 아래 또 다른 문장을 추가했어요. 한국은 통제를 벗어난 게 아니라 스스로의 궤도에 오른 것이다. 제가 18년간 CIA에서 일하며 배운 게 있습니다. 진짜 강국은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해냅니다. 한국이 바로 그랬죠.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들은 그냥 해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으며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동맹이 경계의 눈으로 본다는 건 드디어 대등하다는 뜻이었다. 그게 한국이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월요일 또 다른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엔 CIA 본부 회의실이었어요. 국장, 부국장, 각 부서 책임자들이 모였죠. 주제는 여전히 한국이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묵직했어요. 국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주 NSC 회의 이후 우리는 한국의 우주 프로그램 전체를 재평가했습니다. 화면에 타임라인이 떴어요. 1992년부터 2024년까지 32년의 여정이었습니다. 1992년 한국이 처음으로 로켓 기술 협력을 요청했을 때 국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거절했습니다. 화면에 거절 기록들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러시아 3번 거절, 미국 기술 이전 금지, 유럽 협력 불가, 중국 정보 공유 거부. 그들은 32년 동안 문을 두드렸습니다. 국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열어주지 않았죠.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2002년 한국 독자 개발 결정, 2010년 엔진 개발 착수, 2013년 나로호 발사, 2021년 누리호 1차 발사, 2024년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문을 만들었습니다. 국장이 우리를 둘러봤어요. 완전히 독자적으로요. 부국장이 자료를 펼쳤습니다. 기술 분석 결과 한국의 누리호는 외부 기술 의존도가 제로입니다. 37만 개 부품, 전량 국산. 300개 기업이 참여했지만 모두 한국 기업이죠. 연소 시험 100회 이상, 모두 자체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저는 그 숫자들을 들으며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100번의 실패, 37만 개의 부품, 15년의 시간, 그리고 단 한 번의 외부 도움 없이. 국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현재 한국의 발사 성공률은 100%입니다. 4회 연속 성공이죠. 화면에 비교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미국 94%, 러시아 91%, 중국 95%, 유럽 89%, 한국 100%. 그리고 정밀도는 세계 1위입니다. 오차 200m, 우리 스페이스X보다 정확해요. 부국장이 말했습니다. 개발 기간도 최단 기록입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평균 40년이 걸렸죠. 한국은 15년 만에 달성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국장이 화면을 끄고 우리를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명확합니다. 그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통제를 벗어났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애초에 통제 안에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거절당했고 혼자 해냈습니다. CIA 기술 분석국 국장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국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응이라. 이미 늦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은 이미 독립했어요. 기술적으로, 전략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이었죠.
그 하늘 너머 650km 상공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들이 떠 있을 겁니다. 13개의 위성이 서로 통신하며 지구를 돌고 있겠죠. 국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지난 32년을 돌아보면 우리는 실수를 했습니다. 한국이 협력을 요청했을 때 우리는 문을 닫았어요. 우리는 그들을 약하게 만들려 했지만 오히려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부국장이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동맹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전부죠. 회의가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나갔어요. 저는 잠시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화면엔 여전히 한국의 타임라인이 떠 있었죠. 32년.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거절당해도 혼자여도 실패해도 그들은 계속 나아갔습니다. 저는 회의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죠.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차에 시동을 걸고 본부를 빠져나왔어요. 워싱턴 거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차들은 달리고 일상은 계속됐죠. 하지만 뭔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정확히 뭔지는 모르겠지만요.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재로 곧장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엔 그동안 모은 한국 자료들이 쌓여 있었어요. 보고서, 기술 문서, 뉴스 기사, 분석 자료. 저는 그것들을 천천히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최종 보고서로 만들기 위해서였죠. 제목을 고민했습니다. 한국 우주 프로그램 종합평가. 너무 건조했어요. 누리호의 전략적 의미.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한국이 우주를 재정의한 방법. 그게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어요. 1992년 한국은 문을 두드렸다. 세계는 문을 닫았다. 2024년 한국은 스스로 문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 문은 우주로 향해 있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32년의 여정. 100번의 실패. 37만 개의 부품. 15년의 개발. 4번의 완벽한 성공. 200m의 정밀도. 모든 데이터를 정리하며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성취가 아니었어요. 의지의 승리였죠. 저는 보고서의 마지막 섹션을 작성했습니다. 결론. 한국은 궤도에 도달한 게 아니다. 한국은 궤도를 재정의했다. 허락받지 않아도 해낼 수 있다는 것. 혼자여도 완성할 수 있다는 것. 거절이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한국이 증명한 건 기술이 아니라 가능성이었다. 저는 잠시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 한국의 위성들이 떠 있겠죠.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저는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우주에 도달한 게 아니다. 한국은 우주의 존재를 새겼다. 보고서를 저장하고 저는 의자에 깊이 기댔어요. 18년간 CIA에서 일하며 수많은 나라를 분석했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 중국의 경제력, 북한의 핵능력. 모두 위협으로 분석했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위협이 아니었어요. 경애였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개인 노트를 꺼냈습니다. 거기에 처음 누리호 보고서를 받았던 날의 메모가 있었어요. 오차 200m. 이건 불가능한데. 저는 그 문장 아래에 새로운 문장을 적었습니다. 불가능은 없었다. 단지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다. 노트를 덮으며 저는 30년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만약 그때 우리가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한국은 우리에게 의존했을 겁니다. 우리 기술을 쓰고 우리 방식을 따르고 우리 통제 안에 머물렀겠죠. 하지만 우리는 거절했고 한국은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들은 우리보다 더 정확합니다. 아이러니였어요. 우리가 통제하려 했던 게 오히려 우리를 넘어섰으니까요. 저는 일어나서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워싱턴의 밤은 고요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시끄러웠습니다.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세계를 놀라게 한 이야기.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은 이야기.
혼자였지만 완성한 이야기. 그리고 마침내 세계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든 이야기.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에 문장을 적었습니다. 나는 30년간 위협을 분석해왔다. 하지만 그날 처음으로 존경을 분석했다. 그게 한국이 제게 준 것이었습니다. CIA 분석관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존경. 저는 노트를 책상 위에 놓고 불을 껐어요. 침실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그리고 그 별들 사이 어딘가에서 한국은 계속 나아가고 있을 겁니다. 다음 목표를 향해서요. 100m, 50m, 10m. 언젠가는 1m까지 갈지도 모르죠. 그때가 되면 세계는 뭐라고 말할까요? 저는 침대에 누우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작았지만 그들의 꿈은 더 멀리 날았다. 그게 제가 내린 최종 결론이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마지막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은 묻지 않았다. 만들었다. 그리고 우주가 대답했다. 그게 한국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막 시작된 이야기일 겁니다. 32년 동안 세계가 닫은 문 앞에서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0번 넘게 실패했지만 그들은 10번째를 시도했죠. 37만 개의 부품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며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고. 오차 200m. 그 숫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향해 보낸 선언이었죠. 이제 우린 스스로 날 수 있다. 누리호는 단지 우주를 향한 로켓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독립선언이었습니다. 거절당했지만 굴하지 않고 혼자였지만 완성해낸 그 놀라운 여정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